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5천 정도만 남편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 은행 대출이에요. 남편이 그 외에 모아둔 돈하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 비용을 했고 친정이나 시가 양가 어른들께는 따로 손 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도 혼수로 5천 정도 준비했고 혼수 준비하고 남는 돈은 남편 집에 묶여있는 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대출이자가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경기도 신도시 쪽 상가에서 카페 하나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고 저는 회사원입니다. 특히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남편 카페 수입이 아직도 들쑥날쑥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남편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주 5일 일하는 저에 비해 휴일 없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남편이지만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독박으로 시킬 수는 없다고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는 등 기본적인 집안일은 남편이 저와 분담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주말에는 남편 카페에 나가서 청소 같은 것도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매일매일 일만 하느라고 바빠서 여자 문제나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것 같은 문제로 제 속을 썩인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끔찍히 아껴주셨으니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일 때부터 며느리 잡기를 시작하신 건지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남편이 카페를 독립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위치가 시댁 근처에 있거든요. 신정새해가 밝은 첫날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쯤 친정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올해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만 들리기로 했는데 남편 카페가 근처에 있고 새해 첫날에는 모처럼 카페를 열지 않아도 돼서 말일날 가게 문 닫으면 바로 시댁으로 가기로 했고 저도 퇴근하고 곧바로 시댁으로 가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 회식이 잡혀있던지라 저는 집에서 쉬고 다음날 갔으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남편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마침 회식도 사실 참석하기 싫었었는데 1차 회식 때 얼굴만 비쳤다가 시댁 가야 한다는 이유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저한테도 나쁠 게 없어 보였어요. 1차 회식이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 가니 밤9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다행히 시댁 근처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고 갔어요. 도착하기 10분 전쯤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정류장까지 차로 마중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정류장에 남편은 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아직 오고 있나 싶어 어디쯤이냐 물어보려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거기서 몇 번 버스를 타면 아파트 바로 앞까지 오니 그걸 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일했고 회식에 버스까지 타고 와서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거기에 날씨는 엄청나게 춥고 시댁이 경기도 신도시 중에서도 좀 외곽이라서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어서 조금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버스를 타려다가 너무 춥고 짜증이 나니 마침 지나가는 택시가 보여서 그걸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벌써부터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이 저를 데리러 나가려는 걸 시어머니가 막으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 그거 가지고는 별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피곤해서 곧바로 자고 싶었지만 옷 편한 걸로 갈아입고 분위기 좀 맞춰주려고 남편이 앉아있는 소파 옆으로 가서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왜 거길 앉냐고 하시면서 저녁 먹은 거 설거지 좀 해놓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같이 식사도 안 했는데 설거지를 하라는 말이 진심이신가 하고 설거지요? 하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밖에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잖니? 우리는 내일 너랑 같이 먹으려고 집에 있는 반찬들하고만 대충 먹었으니 설거지 할 것도 몇 개 없다고 저보고 설거지 좀 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에서 이러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냥 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주방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너는 거길 왜 가 있냐면서 피곤할 텐데 앉아서 TV나 보고 있으라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를 도와야 하나 가서 쉬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는 저보다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양쪽 눈치를 봐야 하는 남편이 더 불쌍해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나서 보니 누가 봐도 갈비찜을 먹고 남은 뼈들이 싱크대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하셨다고 하기엔 조금 생소한 메뉴가 있으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냥 평소에도 집 반찬으로 갈비찜을 드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죠. 설거지 다 끝내고 나니 10시 반이 조금 지나 있었는데 저도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려고 갔더니 피곤하다고 자야겠다고 하고 전부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도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니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이불 깔아놓은 손님 방에 들어가서 곧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자고 있는 방문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몇 시인가 봤는데 새벽 5시 반밖에 안 됐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하니까 제 팔을 휙 낚아채면서 애는 더 자게 냅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좀 더 쉬게 하고 싶다고요. 제가 어제 남편보다 훨씬 더 늦게 퇴근했다고 한 말씀 드리려다가 말고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뭘 하시려는가 봤는데 떡국을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요리 같은 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당황하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도와주시긴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김가루도 좀 준비해놓고 옆에서 저보고 달걀지단 좀 만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계란을 풀어서 휘휘 젓고 있는데 제 손등을 탁 내려치시더니 지단을 노른자랑 흰자를 따로 만들어야지 섞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흰자랑 노른자 따로 하면 예쁘긴 하겠는데 어차피 집에서 먹을 거 모양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그냥 더 번거롭게 하시려는 생각이 뻔히 보이긴 했지만 별말 안 하고 노른자 따로 흰자 따로 만들었습니다. 떡국 준비 다 끝내니까 7시가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직 방에서 나오시지 않고 계셨고 저도 붕 떠서 뭘 해야 하나 두리번대고 있었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나머지 준비 혼자서 다 해놓고 깨울 테니 들어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세상 모르고 방 안에서 아직도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 누워서 잠깐 눈을 감기만 한 것 같은데 어찌나 피곤했는지 눈을 감았다 뜨니 9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 깨워놓고 먼저 밖으로 나가니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이미 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제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저녁 때웠을 때 온 가족이 먹었다던 갈비찜은 상위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딱 가운데 김치 잘라놓은 거 1개와 아침에 저와 같이 끓인 떡국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남편이 이불 정리한다고 저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거기는 제 자리 아니라고 하면서 자리를 정해주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떡국인데 자리가 뭐가 중요한가 싶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제 앞에 놓인 그릇이 이빨이 조금 나가 있는 낡은 그릇이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여기서 터지면 안 된다고 참고 참으며 화를 죽이고 있으니 남편하고 시아버지하고 곧 식사하러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식사를 시작했는데 제 떡국 안에는 떡밖에 없고 고기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슬쩍 남편이 먹고 있는 걸 봤는데 남편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고기가 2~3점씩 올라갈 정도로 잔뜩 고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던 이유를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고기 한 점 없는 떡국을 김치로 억지로 삼키고 있다가 이게 다 뭔가 싶어서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제가 숟가락을 안 뜨고 있으니 너가 거의 다 끓인 건데 입에 안 맞냐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제 떡국에 떡 말고 건더기가 너무 없다고 냉동만두라도 있으면 넣고 끓이면 좋았겠다고 만두 혹시 있냐고 빈정대듯이 여쭤봤어요. 시어머니가 제 의도를 눈치채신 건지 별다른 반응 없이 계시다가 저보고 만두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편이죠. 집에 냉동만두 좀 사놓은 게 있는데 좀 가져올 걸 그랬어요. 하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떠서 그래? 만두 좋아하는지 몰랐네 하고 제 반응을 쉽게 받아넘기시더라고요. 역시 제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상황 돌아가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남편이 겁에 질린 강아지 마냥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화가 무척이나 났지만 남편도 얼마나 거기서 조마조마했을까 싶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던 척 행동했어요. 그 뒤로 시가에는 따로 안부 연락도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날이었어요. 휴가가 짧아서 주말은 집에서 보내고 월요일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오라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제가 만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냉동만두는 영양가도 없고 조미료 투성이라며 직접 만두를 빚어 먹자고 하시더군요. 대번에 저 일 시키고 싶으시다는 걸 눈치챘어요. 토요일 아침에 시댁에 가니 정말 헉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업소에서 쓰는 초대형 양은 다라이 아시죠? 한 3살박이 아이 정도는 씻길 정도의 크기로 된 양은 다라이에 만두소를 한가득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우와, 어머님 만두 가게 차리시게요? 하고 말했더니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지 않겠니 하면서 명절인데 이웃들도 좀 나눠주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만두 빚기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저 하나 일 시키기 위해서 밑준비 이만큼 하신수고도 보이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시어머니가 들어가 쉬라는 말에도 저 뿔난 거 눈치채고 옆에 앉아서 그 두꺼운 손으로 만두를 같이 쪼물딱거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둘이서 하니 데이트하는 것 같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만두를 저 혼자서만 한 200개쯤은 만든 것 같아요. 허리 아파 죽을 것 같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다 끝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하기는 했는데 남편이 도와주고 있으니 속이 상했는지 괜히 남편 데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른 일 시키시면서 저한테 거의 다 몰아주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만두를 넣고 떡만두국을 끓였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물면 묵은 마시고 만두만 빚어댔으니 저도 허기가 지더라고요. 지난번 떡국에서 당한 게 있어서 제가 상 차린다고 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쉬시라고 했어요. 입 빠진 그릇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넉넉하게 만두를 담고 상을 차렸어요. 이제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니 시어머니께서 후다닥 일어나시더니 만두 빚은 거 소분해 놓은 것 몇 개를 주시더니 밖에 나가서 이웃들 드리고 오라고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아직 점심 식사 안 한 분들도 있을 테니 식사 전에 드려야 먹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가 갖다 준다고 저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꼭 제가 가야 한다는 말에 남편하고 둘이서 나와 이웃들 몇 분한테 만두 빚은 거 몇 개를 나눠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겨우 자리에 돌아와 식사를 하려는데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어요. 숟가락으로 국물 안을 휘 저어보니 제가 분명히 상 차릴 때 담아놓은 만두 10개는 온데간데였고 꼴랑 옆구리 터진 거 3개밖에 없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손수 제 그릇을 들고 만두를 다시 덜어놓으신 거죠. 시어머니한테 만두가 많이 줄었네요? 라고 한마디 따졌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욕심이 참 많다고 내일이면 신혼에도 올 건데 신혼에는 입도 아니냐며 어떻게 저 혼자 다 먹을 생각을 하냐고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그 길로 제 그릇 들고 일어나서 그대로 냄비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다가 제가 만든 만두를 냅다 주워 담았습니다. 온 식구가 저희 돌발 행동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만두를 적당히 다 담아서 시어머니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니 저희 집 가서 혼자 먹을게요. 만두값은 제가 아침부터 일한 걸로 퉁치시고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면 남편한테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길로 나와 남편도 두고 저 혼자서 차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만두국도 끓이고 몇 개는 찌고 해서 혼자서 만두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남편이 문 열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 때문에 오랜만에 대중교통 타고 집에 왔다고 일회용 지하철표 끊으면 500원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거 아냐며 씩 웃으면서 별말 안 하고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쪄놓은 만두를 한 개 집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라 그런지 더 맛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동안 잘 참아줬다고 안 그래도 시어머니께 한 소리하고 오는 길이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 없게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막아줄 테니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대수롭지 않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화가 다 풀리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신혼에는 특히 신혼 남편이 만두를 안 좋아해서 한 개도 가져가지 않았다네요. 시어머니도 딱히 만두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시아버지 혼자 요 며칠간 삼시세끼로 만두만 드시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만두 이제 못 먹겠다고 좀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아무튼 시어머니는 제가 이기지 못했지만 남편 하나만큼은 잘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시어머니하고 재밌는 사건이 있으면 사연 하나 더 보내보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이면 결혼한 지 딱 1년째 되는 초보부부입니다. 저는 올해로 28살이고 남편하고는 6살 차이가 납니다. 둘이 동양 출신이고 서울에 있는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저도 남편도 같이 졸업 학년이었고요. 그때 인연이 닿아서 졸업 후 고향으로 내려와서도 만남을 이어왔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연애할 때 꼭 졸업하면 서울에서 직장을 잡아 이사와서 살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서울에 취직이 안 된 남편과 헤어지기 싫어서 합격한 회사를 내팽겨치고 저도 같이 고향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고향에서 일을 하면서도 서울로 이직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은 사실 남편이 서울에 직장을 구하면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홍기가 차면서 시댁 쪽에서 서두르게 되어 결국엔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결혼 후로 미루고 고향에 신축 아파트 월세를 구해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월세로 구한 건 그만큼 서울로 이직하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사실 저는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이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저도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고향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라고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물건 수입해와서 판매하는 상사 같은 곳이에요. 월급은 업무 강도나 남편 할 줄 아는 것에 비해 넉넉하게 주는 편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말한 대로 남편이 받는 돈이 업무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넉넉하다는 거예요. 야근도 없고 퇴근 시간도 어느 정도 탄력적이라서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돈이 넉넉하다고 해서 엄청 많이 주는 편은 아니지만 반대로 남편이 지금 다니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근처에 있는 다른 회사에 간다면 정말 꿈도 못 꿀 만큼 넉넉하게 주고 있어요. 단점은 남편이 받는 돈이 너무 넉넉하다는 거예요.
방금 장점이라고 했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말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할 줄 아는 거나 하는 거에 비해 돈을 많이 주니 남편이 거기에 너무 만족을 해버려서 더 좋은 회사를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봐야 비슷한 수준의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많이 주는 정도지. 앞으로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기거나 한다면 넉넉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었던 이유도 결국 남편이 좀 더 벌었으면 해서였는데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만족스러운지 결혼 이후에 이직을 위해 별다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네요. 사실 남편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간 것도 남편의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남편이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회사거든요. 시아버지가 오래전에 비슷한 업종으로 사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남편의 사장이 바로 10년 전에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시다가 회사를 차리면서 나온 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은 그 이후에 내리막을 타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대요. 다행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셔서 손해는 보지 않았고 지금은 편의점 하나 인수하셔서 그거 하고 계세요. 아무튼 남편이 취직을 못하고 있자 시아버지가 현재 남편 사장님께 옛날 이야기 하시면서 좀 부탁을 하셨나봐요. 시아버지 생각에는 남편이 거기서 일 잘 배워서 똑같은 사업을 차리면 벌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나봐요. 실제로 남편 사장은 벌이도 나쁘지 않고 시아버지가 사업하실 적에도 한참 때에는 돈 좀 만지셨다고 들었거든요. 남편의 사장은 남편하고도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는 또래라 동네에서 형 동생 하면서 지내온 사람이기도 하고 시어머니하고도 잘 알고 지내는 분이셨어요. 좁은 동네라서 시부모님하고 사장님 네 부모님하고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요. 결혼하고 남편의 사장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저도 장례식장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 사장님이 우리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이제 어머니가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남아요. 그 정도로 집안끼리도 가까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실 대학교도 관련된 전공을 한 게 아니라서 회사에서는 따로 맡은 일이 없었나 봐요. 간단한 보조 업무 정도만 도와주거나 하는 중이었는데 몇 달 전에 새로 신입 직원이 들어왔대요. 듣기에는 엄청 똘망똘망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회사에서 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편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상황이 참 안 좋았나 봐요. 그 신입 직원에 비해 남편 능력이 많이 모자라니 회사에서 남편이 약간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날 남편네 사장님이 시아버지 편의점에 방문해서 시아버지께 넋두리식으로 한마디 하셨나 봐요.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은데 남편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도 여기서 일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어가는데 갓 들어온 신입 직원보다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맡은 일이 적다고요. 회사가 커지면 남편도 한자리를 해야 할 텐데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해서야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좀 그렇다는 듯이 말했는가 봐요. 당연히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시부모님 노후 대책이라고는 지금 하고 계시는 편의점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서 남편까지 거기에 달라붙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 소리 들었는데 처음 몇 날은 반성을 했는지 공부하는 척을 하던데 며칠 지나서부터는 다시 안 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자기 일이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어요. 그리고 바로 올 신정 때 일입니다. 남편도 저도 동양 출신이다 보니 친정이나 시가가 다 가까웠어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양가에 인사드리러 가는 대신에 저희 집으로 양가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시간보다 먼저 오셨고요. 같이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똑바로 못해서 한 소리를 들은 걸 가지고 이게 전부 저의 내조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시냐? 누구보다 남편 서울에 새 직장 구하기 바란 게 저인 거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반박을 했더니 제가 좀 더 남편 말고도 남편네 사장도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무슨 남편네 사장까지 챙기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언성이 살짝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나머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시어머니와 대화는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제 여동생 쪽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올해 24살이고 이제 대학 졸업반이라 바쁠 텐데도 오랜만에 저 보러 온다고 서울에서 고향까지 내려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친정부모님이 아는 분한테 좋은 술을 받았다고 분위기가 좋으니 좋은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하시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안주로 할 만한 거창한 건 없고 과일 몇 가지 깎아서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제 동생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건 왜 물으시냐 그랬더니 제 여동생하고 남편네 사장하고 중매를 서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네 사장이 돌싱이기는 한데 결혼 생활 1년도 안 했고 혼인신고도 안 해서 총각이나 마찬가지라며 자기가 볼 때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대번에 이제 24살 된 애한테 40 넘은 돌싱남을 중매를 서주시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말도 마시라고 하고 말았죠. 너무 말이 안 되다 보니 말이 헛나오신 건가 싶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서 끝내실 줄 알았죠. 그런데 과일 다 준비해서 거실로 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제 여동생을 붙들어 놓고 물어보고 계시더군요. 제 동생은 그래도 제 시어머니라고 눈치 보느라 거절도 똑바로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대번에 여동생한테 뛰어가서 지금 애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시어머니를 막아섰죠. 옆에서 같이 있던 남편놈은 시어머니를 진작에 말리지 못할 망정 제가 시어머니 뜯어말리고 있는 와중에 한다는 말이 제 여동생한테 대고 지네 사장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사장 돈도 엄청 많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처제한테도 남는 장사일 거라는 말을 하는데 그 개소리를 듣자마자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남편한테 냅다 던져버렸어요. 넌 또 거기서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지금 제 여동생 팔아서 남편 회사 안 잘리게 하는 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조냐고 따졌어요. 누가 들으면 돈 엄청나게 주는 회사인 줄 오해하겠다고 쥐뿔도 아닌 회사에서 자리 하나 못 잡고 잘리를 기면 노력해서 집 팔자 스스로 바꿔볼 생각을 해야지 어디 남의 소중한 가족 가지고 이러고 있냐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어요. 과일을 뒤집어 쓴 남편은 저보고 어따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냐고 소리치고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남편 잘릴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라고 저한테도 엄청 좋은 기회가 아니겠냐고 하면서 본인과도 사이가 좋고 한 가족이 되면 남편은 물론 온 가족을 이끌어줄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여동생은 괜히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개판이 된 것 같으니 잔뜩 겁먹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래고래 언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는 여동생 쪽으로 곧바로 뛰어가셨고 아버지는 잠깐 분위기를 살피더니 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가지고 오신 술을 맥주컵에 한 컵 가득 따르시더니 한 모금에 삼켜버리시고 컵 아래가 빠질 정도로 세게 컵을 내려놓으셨어요. 쾅하는 소리가 나니 전부 친정아버지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 눈치를 보시며 좋은 중매 자리가 있어서 제 여동생 기회 한번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제가 싫다고 저런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제게 그 말이 맞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중매해 주려는 사람이 남편 다니는 회사의 사장인데 지금 남편이 잘릴까 말까 한 상황에서 우리 여동생 소개시켜주고 막아보려고 한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 말을 중간에 자르시고는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됐지 어른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느냐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시부모 편을 들어주는 듯하니 시어머니가 기세가 등등해져서 아버지께 얼마나 괜찮은 자리인 줄 아시냐며 남편 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구구절절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게 좋으시면 시집간 사돈네 첫째 딸 이혼시키고 사위를 삼으시면 될 것을 왜 저희 둘째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제 딸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는 제가 가정교육을 덜 시킨 것 같으니 당분간 친정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 좀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니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 아버지한테 잔뜩 졸아서는 문 열고 나가는 저희 가족 뒤를 쫓아올 생각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친정에 머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다음날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저는 물론이고 여동생과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따로 전화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6개월간의 시간을 줄 테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던지 아니면 애초에 저와 약속한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성공하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혼까지도 생각하기도 했어요. 서류도 전부 다 준비해놨고요. 아버지도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당장 이혼하라고 저에게 한마디 하셨고요. 그런데 꼭 이혼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과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게 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남편만 제대로 행동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남편이 개차반인 건 인정하지만 연애하던 시절에는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건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5달 남았네요. 남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분명히 노력해서 바뀐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바뀌지 않았다면 그러면 말한 대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이혼할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면서 저한테 벌어진 이 사건은 새발의 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디 가서 말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자 사연 한번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여자입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고 당연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남편은 체육 쪽을 전공했지만 대입에 실패하면서 1년 더 재수하는 대신에 군대에 일찍 입대를 했습니다. 병사 의무복무 기간 2년을 채우고 나서 대학교를 재도전하려고 했는데 간부들 눈에 들어서 부사관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을 더 군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전역하고 나니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역을 하자마자 곧바로 취직을 했고 거래처 여직원이었던 저를 만나게 되고 인연이 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다니던 회사에 아직도 다니고 있고 연차도 오래되어서 월급의 수당까지 합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저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둘이 버는 걸 합치면 600 정도를 벌고 있어서 결혼 생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만큼 돈을 좀 더 버는 구조라서 가끔 늦게까지 일하다 퇴근에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허다한데 그때마다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듬직하게 곰처럼 일하는 순수한 모습이 남편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단 한 가지의 단점에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랑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편하고는 4살 차이나 나는데 남편과는 다르게 공부머리가 있어서 4년제 상위권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2살이나 어린데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도련님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전문대를 졸업해서 곧바로 취직을 했고 시부모님 2분 다 고졸이기 때문에 도련님이 저를 포함한 시가 식구들 중에서는 가장 학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시부모님이 도련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커요. 남편도 그 영향을 받은 건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동생에게 먼저 물어보고 동생이 하는 말이라면 똑똑한 놈이 하는 말이니까 하면서 100% 신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갑갑했어요. 제가 볼 땐 아직 취직도 못한 햇병아리가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인 줄도 모르고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련님이 내린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면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제가 학벌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자기 동생의 의견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도련님의 첫 인상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족들을 처음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문대를 나왔다는 게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졸업한 학교를 말해줬더니 응? 거기는 대학교가 아니라 전문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형수님은 전문대를 나오셔서 잘 모르나 본데 하면서 제 말을 계속해서 자르고 제 의견은 무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우다다 늘어놓고 했거든요. 도련님이 좋은 대학 나온 건 알겠는데 좋은 대학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안 가르쳐주는가 싶었어요. 남편도 도련님한테 한마디 해주면 좋을걸. 눈치가 없는 건지 도련님이 말할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건 서운한 축에도 끼지 못해요. 사실 지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도 도련님 때문인 이유가 가장 커요. 결혼하고 나서 맞는 첫 시댁 방문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부모님이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결혼도 했는데 늦출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기회만 되면 바로 갖고 싶다고 대답해 드렸는데 뜬금없이 도련님이 중간에 대화에 참여하더니 요즘 애들의 행복은 학력으로 결정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면서 군바리의 전문대를 졸업한 저희가 아이들 교육을 똑바로 할 수 있겠냐고 한 명당 사교육비 1억씩 모을 때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는 편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더 좋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시부모님은 조금 떨떠름한 표정이셨는데 남편한테는 그 개소리가 엄청난 조언처럼 들렸나 봐요. 그 후로 남편이 아이 사교육비로 나갈 목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이 만드는 걸 조금 미루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당연히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이 너무 조심을 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로 몇 번은 싸웠는데 아이가 멍청한 걸로 놀림받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서
5년만 더 열심히 모아서 우리 아이는 원하는 공부 다 시켜주고 싶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니 조금 여유 있게 돈을 모으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강경하게 나오기도 했고 남편 본인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제게 표현한 게 처음이라서 5년은 너무 길다고 앞으로 3년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봐서라도 몇 번을 참아왔지만 도련님의 예의 없는 행동이 도를 넘은 건 재작년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갑이 되시는 해이기도 해서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시댁에 가정마다 하나씩은 있을 만한 가족사진이 하나도 없던 게 기억이 나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을 찍기로 한 당일날 옷들 다 차려입고 스튜디오 앞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온 도련님이 사과는 못할망정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있는 제 남편을 보면서 형은 정장이 참 안 어울린다며 이죽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도련님은 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도련님 윗사람들인데 기다리게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느냐고 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한 말이 기분이 나빠 보였지만 틀린 말이 없었으니 엄청 분해하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님의 안내를 받으며 카메라 앞으로 온 가족이 나란히 섰는데 도련님이 사진 찍기를 거부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도련님에게 빨리 안 오고 뭐하냐고 눈치를 주시는데 도련님이 이건 가족사진인데 형수님이 사진을 왜 같이 찍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사진이니까 당연히 저도 같이 찍어야죠. 아까 제가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제가 사과드릴 테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사과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스튜디오 촬영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작가님이 많이 당황한 듯 보여 도련님을 달래주기 위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의 반응이 더 어이가 없더군요. 또 저의 학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며 형수님이 전문대를 나와서 잘 모르나 본데 가족관계 등록부상 직계가족에는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으니 형수님이 거기에 껴있으면 그건 진정한 가족사진이 아니라면서 어깃장을 놓더라고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똥꼬집을 부리는 도련님 좀 타일러줬으면 했는데 또 도련님이 하는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니 어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결국 같이 찍내마네로 실갱이를 하다가 당황한 작가님이 그럼 동생분 빼고 사진 한 장, 그리고 저를 빼고 사진 한 장에서 따로 찍자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꼴보기 싫은 도련님하고 같이 사진을 안 찍어도 된다는 걸로 저도 나름 위안을 삼았는데 사진을 찍고 한참 뒤에 방문한 시댁에서 저를 제외하고 찍은 가족사진을 벽에 떡하니 걸어놓은 모습을 보고 정말 서럽고 서운해서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한테는 이제 도련님하고 한 번이라도 이런 일로 얽히게 되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엄포를 놓았어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돼서 가족 대접도 못 받고 살바해야 진짜 남남으로 사는 게 맞지 않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처음으로 제 눈치를 다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1년 정도를 시댁 식구들과는 얼굴도 안 보고 살았습니다. 명절날이나 가족 행사가 있어도 남편만 혼자서 보내고 저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 처음으로 시댁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갈 생각은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이 이만하면 됐지 않냐고, 이제 절대 저를 서운하게 하지 않을 테니 그날 일은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는 부탁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저를 다시 만나게 해준 행사는 도련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취직도 못하신 대단한 도련님이 직장이 생기기도 전에 어디서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처음으로 시댁을 다시 만나는 게 도련님의 결혼식인가 싶었지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잘 치러졌어요. 도련님도 새 신부도 시부모님도 전부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하는데 가족분들이 나오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움찔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에게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고 사진 촬영에서 혼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행복하지 않은 건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사건이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서운함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걸 제 스스로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도련님이 삐졌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소심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사진 촬영 당시에 잠수를 타버린 걸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날을 계기로 저도 조금씩 닫고 있던 마음에 문을 열기로 했어요. 도련님도 이제 가장이 된 만큼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바보였어요. 지난 추석에 시댁에 방문을 하고 제가 헛된 기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댁벽에는 여전히 저를 빼고 찍은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 옆에 나란히 걸려있던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빠진 가족 사진 옆에 버젓이 걸려있는 새로운 사진은 도련님과 동서가 시댁 식구들과 찍은 가족 사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더 서운하고 화가 나게 만든 건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열변을 토하던 그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저 사진은 뭐냐고 물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벽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동서가 자기도 찍고 싶다고 해서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만 들릴 정도로 화를 내면서 저 사진 나 빼놓고 찍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들었냐고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시댁 행사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게 누구냐며 그걸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동생 말이 우선이었고 뭐가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도 할 줄 모르는 모질이 중에 상모질이었던 거예요. 마침 도련님 내외가 시댁에 도착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제사 음식 좀 도와달라고 저희들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소파에 드러누웠어요.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누워서 대답도 안 하고 그게 뭐하는 태도냐고요. 남편에게 니네 집 제사 음식을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라고 대꾸했죠.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제 이름을 다시 부르시더니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냉큼 이리 오지 못하겠냐고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께도 어머님 제가 언제부터 이 집 가족이었나요? 하고 대답해 드렸어요. 새동서는 제가 이러는 이유를 모르니 중간에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도 남의 집 제사 챙기지 마요. 서방님이 그러는데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요. 몰랐어요? 혹시 동서도 대학을 안 나왔나? 도련님은 동서를 가족으로 안 쳐줄 텐데 뭐하러 거기서 남의 집 음식을 하고 있어요? 아닌가? 동서는 가족 사진을 찍었으니 가족으로 특별 대우해주나 봐요. 제가 틀렸나 봐요. 저는 전문대 나와서 몰랐어요. 동서는 가족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전이나 붙이고 계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야말로 지난 일을 가지고 꽁에 있어 꼬장을 부린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온 식구가 저를 미쳤다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도련님이 그때의 일을 제게 사과했다면 제 도가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자리에서 풀기 위해 노력을 했을 테지만 도련님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그 상황을 피해 슬쩍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가족들 편에 서서 저에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작 이혼을 했어야 하는 것을. 괜히 시간만 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시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추석이 끝나면 정식으로 이혼 소속을 밟겠다고 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은 이혼 소송이 제기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더라고요.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예고한 대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가니 집안은 당연히 뒤집어졌어요. 도련님은 그제서야 제게 그때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의 의미로 자기네 부부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는 6명이서 같이 가족 사진을 새로 찍으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어요. 도련님에게는 제가 무슨 그쪽하고 사진을 못 찍어서 이러는 것 같냐고 앞으로 동서나 섭섭치 않게 잘 챙겨주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이제 그 집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며느리가 될 테니까요. 애도 없겠다. 저를 붙잡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늦었지만 이제서야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했으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에게 조금의 눈치라도 있었더라면 이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점도 참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 동생 뜻을 한 번도 거스르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남편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혼녀 딱지까지 붙은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이 서질 않지만 이 결정이 저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으며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 초반에는 막연히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남편 포함해서 애 둘 키우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요즘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시부모님도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 안 주시고 친정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별 말씀 없으세요. 은근 기다리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도무지 엄두가 안 나네요. 아무튼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똥꼬집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 와중에도 자기 대학교 저보다 좋은데 나온 걸 가지고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서 제가 하는 말은 절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지난 추석 때의 일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인원 제한도 있고 번거로우니까 오지 말라고 하셔서 시댁에는 안 가게 되었어요. 친정 가는 것도 연휴 기간엔 안 가기로 했고요. 대신에 친정아버지 생신날에는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음력을 쓰셔가지고 날짜가 매 추석 언저리쯤하고 겹쳤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추석이니 명절 기분을 내보고자 마트에 가서 장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웬일로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특산품 코너에서 얼쩡거리면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니 그래도 명절인데 시부모님한테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제주옥돔을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은 어쩌고 하고 물어봤어요. 매번 겸사겸사해서 추석하고 아버지 생신을 동시에 챙겨드리고는 했는데 둘이 합쳐도 벌이가 워낙에 시원찮다 보니 그냥 봉투에 매번 5만 원 한 장 더 넣어드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던 차였어요. 옥돔이 3마리에 10만 원씩 했는데 양가에 3마리씩 보내자니 저희 예산을 조금 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번에 남편이 걱정 말라고 장인어른 생신 선물은 자기가 벌써 좋은 걸로 준비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길래 시댁에만 옥돔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감한 명절과 생신 따로 챙기는 게 매번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어떻게 친정아버지 생신도 기억해서 말도 안 했는데 선물도 미리 알아서 준비했다고 말하니 나름 기특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별말 없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추석은 가족들 따로 만나지 않고 집에서 둘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휴가 수요일날 끝나서 목요일 금요일엔 저희 둘 다 출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쉬는 날인 그 주 토요일날 친정아버지 생신 챙기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퇴근을 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친정에 가기로 한 날에 조기축구에 무슨 형님이 장례식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면서 지금 혼자서 따로 뵙고 오겠다고 친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아예 저랑 같이 가면 되는 걸 왜 굳이 혼자 갔느냐니까. 괜히 자기 하나 때문에 시간 바꾸면 여러 사람 번거롭고 하니 자기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선물 준비한 것까지 드리고 올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내심 서운한 부분이 있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조기축구회가 남편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암만 지인의 부친상이라도 그렇지 장인어른 생신을 빼먹고 가야 할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연휴 끝나고 금요일이라 오랜만에 영화라도 같이 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 없이 딱히 할 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동안 오랜만에 집 청소라도 해볼까 하고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봤는데 올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남편이 아직 집에 오질 않아서 우리 부모님하고 뭘 하나 싶어 전화를 해봤어요. 남편은 친정부모님하고는 이미 식사도 하고 다 했다고 말하길래 뭐 하느라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내일 장례식 때문에 형님하고 같이 있어드려야 된다나 뭐라나 하면서 내일 다시 전화하자더니 별다른 설명도 끝내지 않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전화해보니 연락도 안 되고 꼬라지를 보아하니 아마 장례식까지 끝내고 들어올 건가 싶더라고요. 저 혼자서 아침에 부랴부랴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는데 친정어머니도 아버지도 전화통화만 가끔 하고 올해 처음 보는 딸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혹시 남편이 무슨 실수를 했나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어제 김서방 와서 무슨 실수를 했냐고 물으니 저녁 식사라고 대접해준다는 게 집 앞에 있는 명동 칼국수 체인점에 데려가서 칼국수를 시키더니 만두를 시켜주네 마네 하면서 엄청 생색을 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이번에는 아빠 생신 선물 미리 준비했다고 자랑하던데 선물은 주고 가지 않았냐고 물으니 엄마는 더 말도 말라는 표정으로 대답도 안 하고 턱으로 식탁 쪽을 가리키셨어요. 엄마의 턱을 따라 제 시선을 식탁 쪽으로 같이 옮겼는데 그 순간 정말 저도 얼이 빠져서 말을 잇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참치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참치 선물 세트가 담긴 상자 안에는 남편 다니는 회사 이름으로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적어준 카드까지 같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추석 당일날 장 보러 갔을 때 남편 차에서 굴러다니는 걸 봤어요. 회사에서 준 거 같은데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왜 차에다 두고 있냐고 물어도 봤었거든요. 남편이 어차피 우리는 통조림 참치 잘 안 먹지 않냐면서 다 쓸 데가 있어서 차에 두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설명까지 했던 그 참치 선물 세트가 맞았습니다. 그 쓸 데가 있다는 말이 설마 우리 아버지 생신 선물로 쓸 거였다는 건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고요. 그 와중에 용돈은 제가 오늘 와서 주기로 했다고 말하고 칼국수 집에서 우리 부모님 집에다 모셔다 드리지도 않고 가봐야겠다며 그냥 저 혼자 출발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기분이 많이 상해 보여서 계획에는 없었지만 집 근처에 유명한 한우 집에 모셔가서 20만 원치 식사 대접해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도 너무 괘씸하고 열이 받아서 남편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쓰고 온 내역을 보더니 우리 형편에 무슨 한우를 20만원치나 먹었냐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얼굴 보자마자부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그걸로 대판 싸우기 시작했어요. 친정아버지 생신날 회사에서 명절날 받은 참치 선물 세트를 주는 사람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냐고 따지니 아나무인으로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집에 더도 잘 먹지도 않고 장인어른이 마침 생선 좋아하시지 않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통조림 참치캔이 언제부터 생선이었냐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는 명절날 제주옥돈 보내주고 심지어 명절이랑 생신을 한 번에 챙기는 친정에 캔참치를 주는 게 어디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고. 그 상황에서 내가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냐고 소리를 질렀죠.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도 살려주고 친정 부모님 너 때문에 기분 상한 거 조금 풀어드리려고 한우 먹고 온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계속 지지 않고 저한테 계산 똑바로 하라면서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보고 야 이 멍청아 계산을 잘해보라면서 자기가 칼국수집에서 쓴 돈이 25,000원이고 캔참치 세트가 25,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한우 먹고 온 것까지 다 더하면 25만원이지 않냐고요. 시댁에 10만원어치 목돈 딸랑 보낸 거 치고 따지고 보면 친정에 15만원이나 더 쓴 건데 제가 뭘 잘했다고 지금 자기한테 큰 소리냐면서 시댁에는 제 돈으로 10만원을 따로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면서요. 돈 얼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성의가 있지 참치캔 선물 세트를 생신 선물로 준 게 잘한 일이냐고 따졌더니 글쎄 너도 방금 선물 세트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선물용으로 나온 거니까 선물 세트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며 이렇게 시댁보다 친정 더 챙기는 남편이 세상 천하에 어딨냐고 자기가 남편인 걸 운 좋은 줄 알고 감사하게 살라면서 빈정대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한테 그냥 시비를 걸고 싶은 건지 솔직히 알 길이 없었어요. 더 싸우려고 하니 꼴도 보기 싫다고 내일 뿔차고 한잔하고 집에 들어올 거라고 하고는 그냥 뭉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이 자식을 어디까지 용서해주고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건지 열불이 다 나네요.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는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니 뭘 같이 사냐고 이혼하라고 하는데 이혼이 어디 뭐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아무튼 정말 미치겠네요. 어떻게든 한 방 먹여주고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사연 보내면서 다시 그날이 떠오르니까 또 짜증이 다 나네요. 후기입니다. 정말 이날을 얼마나 벼르고 벼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속이 후련해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침이 되자마자 또 공차러 나간 남편 두고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회사 일 때문에 같이 식사하기로 한 날에는 제가 못 갈 것 같고 오늘 따로 찾아뵙겠다고요. 뭘 번거롭게 오냐고 굳이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겐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동네 마트에 들려서 괜찮은 게 있나 살펴봤어요. 마침 참치 3캔이 들은 식용유 선물 세트가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집었죠.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포장지에 2겹 3겹으로 정성스레 포장까지 했어요. 거기에 용돈 두둑히 담은 봉투 하나까지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똑같이 할 생각에 긴장이 돼서 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데 시어머니한테 푸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왕 하기로 마음먹고 여기까지 온 거 그냥 확 지르기로 했습니다. 생신 선물을 건네드리니 그 자리에서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시면서 바로 뜯어보시더라고요. 선물을 뜯고 나서 식용유 세트인 걸 확인하신 시어머니의 실망하신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기는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남편이 선물이라고 포장도 안 한 참치 세트 들고 왔을 때 지우셨을 친정부모님 표정을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다는 듯이 짜자잔하고 가방에서 준비한 봉투를 꺼내 용돈이라고 건네드렸어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10장이 담겨있는 봉투였어요. 시어머니가 역시 또 봉투를 열어보시고는 크게 실망하시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시길래 딱 정색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하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시어머니를 향해서 옥돔에 10만원, 문화상품권 5만원에 식용유 세트 만원, 총 16만원 썼다고. 지금 제가 칼국수 한 그릇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머님 생신 당일날 쓸 수 있는 돈이 꼴랑 6만원밖에 안 돼서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그냥 식사 안 하고 집에 갈게요 하고 뒤도 안 보고 후다닥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니 시댁 오는 길 내내 엄청 떨렸는데 이렇게 홀랑 다 지르고 나오니까 기분이 이렇게 후련하고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생신 당일날 남편놈 주둥이로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야겠죠. 뭘 그리 치사하게 구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가 부모님들께 완전 똑같이는 못해드릴지라도 성의 없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개버릇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의견 공유해주신 분들과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후기도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살 연하 남편과 결혼 10개월 차인 39 여자입니다. 결혼이 꽤 늦은 편이지요? 예전 20대 후반에 결혼을 목전에 두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나서 파혼한 뒤로 2번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전문대 졸업 후 미용실 보조부터 시작해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벌이가 예전만큼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해와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는 벌고 살고 있어요. 미용실이다 보니 손님들이 제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넋두리도 자주 해주시다 보니 결혼에 실패한 후로 다른 인연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도 해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저것 재면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지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32살이 되던 해부터는 그 마음을 확실히 굳혀서 혼자서 지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덜컥 결혼을 해버리고 또 후회하고 있네요. 제가 연하남에 눈이 멀어서 제 팔자 제가 꼬았다고 손가락질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제 이야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거리두기다 모다에서 장사가 한풀 꺾인 적이 있어요. 손님이 떨어지니 수입이 줄고 그 스트레스를 먹는 데다 풀다 보니까 몸이 엄청 불어나 있더라고요. 평생 눈치 안 보고 혼자 살지언정 그래도 제 자신을 가꾸는데 손을 놓지 말자는 주의여서 부랴부랴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였고 오며 가며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신랑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고 싶다고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남을 갖게 되었고 신랑이 저에게 교제를 요청해왔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서 몸도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저도 호감이 가기는 했지만 7살이나 어린데다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남편이 결혼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쪽은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른 나이도 아니고 진짜 결혼할 상대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몇 번이고 저에게 되물었고 저는 나이도 많고 결혼 생각도 이제 없다고 했더니 그건 상관없다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강하게 저에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설득당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별 문제도 없었고 무난하게 만남을 지속해왔어요. 그러다 언젠가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 내려가 봐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출발하는 당일날 저희 집 앞에 옷을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모님 댁에 같이 내려가자면서요. 저는 교제는 허락했지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던 관계로 괜히 부모님 집에 남자를 데리고 갔다간 괜한 기대를 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사코 거절했지만 기어코 남편은 저를 따라 부모님 집까지 내려갔습니다. 딸내미 시집 보내기는 글렀다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이 제가 남자를 고향집까지 데리고 온 걸 보고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저에게 계속 결혼을 하자며 구애해왔고 저는 그럴 때마다 매번 거절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 삶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이 나이 먹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다는 상상을 하니 정말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와 제가 시집가는 것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부모님의 설득에 결국 남편의 청에 응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는 긴장보다 고민이 더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40을 바라보는 여자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처음 뵙는 자리에서 조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과는 다르게 모아둔 돈이 2천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조금 대책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딸내미 뒤늦게 시집 보낸다고 기뻐하시던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니 그 자리에서 결혼을 뒤집어 버릴 수 없었어요. 저는 미용실 하면서 모아둔 돈이 7천 정도 되고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곳 보증금을 빼면 1억 정도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집이 자가가 아니었냐며 놀라더라고요. 굳이 말한 적은 없기는 한데 월세로 살고 있는 그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차도 외제차 리스로 타고 다니고 혼자 사는데
궁상맞아 보인다는 느낌 보이지 않게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헬스장도 다니고 관리도 받고 그러면서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까지 가지고 있으니 제가 돈이 많아 보였나 봅니다. 미용실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요즘 시국에 사실 모아놓은 돈에 손을 대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긴 했지만 굳이 그 사실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모아둔 돈에 보증금을 합해서 경기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 2천에 시댁에서 얼마를 더 보태서 혼수 4천만 원치 해왔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은 별탈 없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시국에 피해만 보는 게 미용실만은 아니었던 거죠.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 사정이 안 좋아지게 돼서 남편이 결혼하고 3달도 안 돼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는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헬스장 상황이 다른 것도 별반 다를 게 없는지 일자리를 통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지 자기가 집안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찾아보면 힘들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도 있는데 집에서 놀 생각 하지 말고 집안일 하면서 직장 천천히 구하라고 못 박아뒀어요. 집안일을 한다고 했는데 간단한 청소해놓는 것 말고는 거의 손도 대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하면 설거지 몰아서 한다고 다음날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해놓지 않고 있거나 반찬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마트 같은 데서 이미 조리해서 파는 인스턴트 같은 거를 사놓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인스턴트 음식은 안 먹는다고 하니 시어머니한테 반찬을 싸달라고 했는가 봐요. 어머님한테서 가게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반찬 싸달라고 해서 남편 손에 쥐어보냈는데 그 무겁고 냄새나는 반찬통 들고 대중교통 타러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럽다고 제가 타는 차를 남편을 주라고 하시네요. 저는 제 차로 출퇴근해야 하기도 하고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고 대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일 한다고 해도 경기권 신도시에 차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장을 보려고 해도 10분은 차를 운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실수한 게 맞지만 걔가 차가 뭐가 필요하냐고 자전거면 딱이겠다고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했더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걔가 뭐냐고 대체 왜 반말을 쓰느냐고 하시면서 앞으로 존댓말을 쓰라고 하십니다. 어머님께 제가 나이가 7살이 더 많은데 존댓말을 쓰라고 하시는 거냐 물어보니 제대로 들었다고 서로 존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저만 남편에게 존대를 써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 이후로 당연히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지는 않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있거나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하는 수 없이 존댓말을 사용해왔어요. 정말 하루하루 참고 살고 있으니 부처님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나아질 것만 같지 않은 상황에 변종일이 뭐니 해서 점점 더 악화가 되는 시기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시댁하고 친정하고 차별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제가 친정의 용돈식으로 그달 매상에 따라서 30에서 50 사이로 생활비 겸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당연히 보내드렸죠. 그런데 그걸 어디서 알고는 시가에는 왜 생활비를 안 주냐는 식으로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차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건 결혼 전부터 드리던 거고 요즘 매출도 안 좋으니 양가에 드리려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반으로 나눠드려야 하니 돈 10만 원 가지고 뭘 드렸다는 기분도 안 나잖아요. 거기에 원래도 얼마 벌지도 못했지만 직장이라고 있던 거 잘려가지고 돈 한 푼도 벌지 않는 남편이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했어요. 너가 벌어서 더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었냐 했더니 어이없게도 남편이 하는 말이 시가에 용돈을 안 보내드렸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왜 친정에 용돈을 드리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에는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시가에서는 돈을 보태줬고 친정에서는 한 푼도 돈을 안 보태지 않았냐면서 정작 결혼할 때 도와준 건 시댁인데 이거 완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꼴 아니냐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남편 말 틀린 거 하나 없이 친정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돈 1억 7천에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땡겼고 남편 돈 고작 2천에 시가에서 보태준 돈 2천 그까짓 거 없었어도 충분히 지금 사는 집 살 수 있었고 대출 조금 더 받으면 해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정돈이 궁하고 힘들었으면 친정에서도 충분히 건네줄 만큼의 형편은 됐고요. 아무리 제가 나이차가 많이 나도 제가 매달려서 한 결혼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편 기우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러는가 싶더라고요. 고작 돈 4천 가져온 거 가지고 저 혼자 벌고 있는 돈을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려는 건가 싶더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저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해온 이유는 저라는 인간을 사랑한 게 아니고 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외제차라든지 월세였지만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일 오전에도 헬스장을 다니는 여유를 가진 여자
제 겉으로만 보이는 부유함을 눈치채고 제게 접근한 것이고 저와 결혼하게 되면서 이 남자가 두 번 다시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요. 시가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해서 남편만 빼놓고 따로 불러 모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김서방이 뭐가 어떠냐면서 오히려 저를 말리십니다. 노처녀의 이혼료 꼬리표까지 달면 이제 시집은 어떻게 또 갈 거냐면서요. 낳을 계획도 없는 손주 이야기까지 꺼내시면서 제가 결정한 결혼이니 그런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하면 되겠냐고 저를 나무라시고 그 말을 들은 시부모님도 기고만장해져서 남편이 직장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는 거고 본성은 착한 아이니 자기들이 잘 이야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친정엄마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 마음 하나 아무도 몰라주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합니다. 후기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 더 터져버렸네요. 그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술값으로 100만 원을 카드로 긁고 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길래 무슨 술을 먹어야 100만 원을 쓰냐고, 혹시 혼자서 술값까지 다 내고 온 거냐고 같이 마신 친구들은 뭐 했냐고 잔소리를 조금 했어요.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자기 친구들 중 결혼 안 한 애들은 20대 중반의 여자들을 만나고 있고 결혼한 친구들도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과 살림 차려 살고 있는데 내일 모레 40대는 와이프 데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그래야 마누라가 자기 떠받들고 사는 걸 알고 면이 서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집에서 방방 날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제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냐 알겠다면서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남편은 그 시꺼먼 속내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재산 분할에 관한 질문부터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조금 애매하다는 표정으로 혼인기간이 짧은 데다가 아파트는 오롯이 저의 재산으로만 마련이 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동명의일지라도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외제차도 리스로 타고 있는 거라 당연히 포함이 안 되고 남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신혼집에 사놓은 혼수들 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니 뭔가 계획대로 되질 않아서 많이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후련해요. 똥 씹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한테 다시 잘해보자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가 질러놓은 게 있으니 아무 말도 못 꺼내고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결국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지금은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웬일로 직장을 구했고 저한테 그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어요. 친정에도 용돈을 보냈다는 식으로 생색도 내고 있고요.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뻔한 속셈이죠. 하지만 저는 이 결혼 끝낼 생각입니다. 남편이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 여태껏 혼자 살아오면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고 제 인생에서 이 남자가 사라진다고 해도 달라질 거 하나 없으니까요.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도 모르겠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도 아니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결혼을 했는지 후회가 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다시 저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후련하고 행복합니다. 후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고구마 참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여기서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